이 공법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화 문제 제가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볼 테니까 이 내용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험 전날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작을 했습니다. 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시험이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계실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문제를 좀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이제 주관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리한 내용 중에서 한두 문제라도 나와가지고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니까 너무 길게 하진 않고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국토계획법에 들어가 보면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일단 이게 이렇게 세 가지 용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입안권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특별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다음에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관련된 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자, 특히 중요한 건 요 3번이죠. 자,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요 1호 요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지정하는 경우에만 아니면 요 계획 자체를 함께 입안하는 경우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은 요 1호하고 2호하고 함께 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경우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절차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단독으로 함께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때는 그거는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으로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거 1호와 2호와 함께 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입안권자는 당연히 6명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렇게 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쟁력 향상이라든가 지역 균형 개발 같은 걸 위해서 필요하면 특광시 군수한테 요청을 받아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도지사가 일반 도지사입니다. 특별자치도 같은 제주도 말고 일반 도지사는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권자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나열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일반적인 도지사는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운 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처럼 여기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지정에 관해서 여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권자한테 써가지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이제 동의요건입니다. 자, 동의요건이 우리 예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때도 동의요건이 있듯이 지금도 이렇게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을 이렇게 도시혁신구역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5분의 4 이상 동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파란색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제한할 때는 여기 지정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한서를 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제한할 때 가로 안에 도시혁신구역과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이렇게 입체 복합구역을 정하는 그런 경우로 이제 가정을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면적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이 들어가면 이제 반영 여부 통보 기간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과 통보기간이 같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받은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같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권자가 제한을 받았으면 제한일로부터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1회 하나요 30일 정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했을 때 이 반영 여부 통보기간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내용도 한번 살짝 보십시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드니까 그 지정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이 도시혁신구역과 관련된 계획, 복합용도 계획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럼 계획에 관한 내용들도 이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 지정 위치가 어딘지, 그 다음에 여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 만드는 계획,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것들이 공간 재고조화 계획의 내용이고, 자, 그 밖에 여기 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 같은 게 있으니까, 공간 재고조화 계획의 범위 설정, 그 다음에 공간 재고조화 계획의 기본 구상,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여기 뭐 환경계획, 경관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재고조화계획 2반 같은 거 할 때도 도시관리계획의 2반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같은 거 나와야 되고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지방의 의견 같은 걸 들어서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2반 절차를 준용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공간재고조화계획 결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공간재고조화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관청은 시도지사, 그다음 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공간재고조화계획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심의라는 게 필요하겠죠.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공간재고조화 결정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럼 이렇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자, 협의 요청을 받은 여기 행정기관의 장들은 자, 30일 안에 의견을 회신해야 되는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 이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고조합 결정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안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혁신구역을 좀 더 신속하게 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재고조화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다른 것들은 30일인데 이건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안에 의견을 빨리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심의입니다. 심의. 자, 심의가 시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은 하나의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공간재고조화 계획을 결정을 할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공간재고조화 계획이면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자, 요거 보세요. 시도지사가 결정하더라도 시도의사가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도의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고조화 계획 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여기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는 거, 요거. 자, 요런 걸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시도의사가 결정하더라도 해당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공간재고조화 계획은 이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요 기업번 니은번을 빼고 나머지는 이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시험 문제가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자, 시험 문제에서 공간재고조화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냈을 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고조화 계획 중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것들은 이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면 안 되겠죠.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사가 결정하더라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용도구역 지정하는 것은 요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공간재고조화 계획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니은번. 요거를 시도의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고,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가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공간재고조화 계획도 결정 효력이 있겠죠.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처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작년도 이렇게 시험 문제였었죠. 공간재고조화 계획이 결정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재고조화 계획이 이렇게 1번에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가 되고 나면 이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경과규정은 공간재고조화 계획 결정 고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이게 공간재고조화 계획이 새로 결정되더라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 공간재고조화 계획 문제를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자, 두 번째 국토부계획법에서 우리 그동안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각자 우리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게 용도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 같은 거 하나 딱 찍어서 준주거지역에서는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물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 준주거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건물로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내가 준주거지역에 땅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건물들이 가능한지 이렇게 쭉 봐야 됩니다. 준주거적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표가 할 수 없는 건물이 그냥 건축할 수 없는 건물, 예를 들어서 격리병원, 우리 준주거 지역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격리병원, 단란주점, 이런 숙박시설 같은 모텔 이런 거, 위락시설 같은 것들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정하면 건축할 수 없는 건물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울 수 없는데 주거생활하고 안 맞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조심할 게 이겁니다. 파란색. 자, 지금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이거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자, 다만 수소연료 공급설 이런 거, 자, 수소연료 공급설은 요즘 이제 수소차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자, 이런 것들은 제외입니다. 할 수 없는 건물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건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다음 중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물들을 쭉 나열하다가 이런 거 하나 낼 수 있습니다. 자, 수소연료 공급설은 할 수 있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건물에서 이게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물, 요거 하나는 수소연료 공급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건물로 봐야 된다. 요거 하나 좀 찍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세 번째 테마는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완화와 용적률의 완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먼저 용도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20%짜리 뭐 농림지역이라든가 뭐 자연독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용도지역 위에다가 어떤 용도지구 등이 지정되면 건폐율이 완화가 되는데 다음 범위 안에서 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 이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림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건폐율이 20에서 이렇게 70으로 커지는 거죠. 또 농림지역 위에 뭐 자연공원이라든가 추락지구 들어가면 60% 이하까지 커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 농공단지 70%, 자연공원 추락지구는 60% 이하까지,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뭐 80% 이하, 개발진흥지구는 40% 이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들어갔을 때는 뭐 40% 이하까지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외우실 때, 암기하실 때는 70세 나이의 농부가 이렇게 외우는 거 있었죠. 자, 70% 농 이렇게 외우는 건데, 여기 농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농부할 때 농자가 이거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까지, 자연공원이나 추락지구 들어가면 60%까지, 국가산업단지 들어가면 80%까지, 개발진흥지구는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를 했었다 이렇게, 60살 때 자취하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다가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사서 절도죄로 수사받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암기를 합니다.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했었다. 자취하다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다가 팔고 그 돈으로 개를 사서 절도죄로 수사받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여기 70%, 70세 농부에서 70%였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는 게 이제 이런 게 추가되면 80% 이하까지 이렇게 변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보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된 농공단지면 80% 이하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발진흥지구도 우리가 개사에서 40% 이하까지 변하는데, 다만 이게 자연녹지 위에 개발진흥지구 들어갔을 때는 개3이죠. 3. 자연녹지에 개발진흥지구 들어갔을 때는 개3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갔을 때는 60% 이하. 저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올해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를 들어왔을 때는 40%가 아니라 60% 이하까지 커진다 이렇게. 자,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 이하인데 이게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심의를 거치면 80% 이하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셔서 이거 좀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건폐율의 완화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관리지역이 원래 건폐율이 40% 이하인데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면 50% 이하까지 커지고, 또 생산녹지, 자연녹지 같은 녹지지역 두 군데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원래 건폐율이 20%인데 여기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면 30% 이하까지 커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10%씩 추가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안 가로 이번에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개념이죠.
생산녹지, 자연녹지 같은 녹지지역 2개, 관리지역은 생산관리, 농림지역 같은 데가 원래 건폐율이 20% 이하인데 여기 30% 이하까지 커질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자, 용적률도 보세요. 용적률도 예전에 이제 외울 때 뭐 개100, 숲8, 자백, 농 150 이렇게 외웠죠. 용적률도 용도지역에서 이제 원래 용적률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림지역이면 80% 이하인데 거기 뭐 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100% 이하까지, 수산자원 들어가실 때는 80% 이하까지, 자연공원 들어갔을 때는 100% 이하, 농공단지가 들어갔을 때는 150% 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개100, 숲8, 자백, 농 1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적률도 한번 보시고, 자, 용적률도 이게 계획관리지역이 원래 용적률이 100% 이하인데 100% 이하인데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여기 125% 이하까지 커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한 주의하셔야 됩니다. 120%가 아니라 125%까지 용적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게 올해 또 한 문제 예상 문제인데, 용도지구 중에서 이 복합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그다음에 새로 이제 추가된 거,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복합용도지구하고 이 보호취락지구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우리 복합용도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면, 자, 이게 건축 제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자, 지금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에 이렇게 이제 1, 2, 3번이라고 써 있고, 여기서 해당되는 건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보면 이게 이제 복합용도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하고 일반 공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안 되고요. 네,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할 수 있는 건물 종류가 더 많습니다. 이게 규제가 완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되는 차원에서 일반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 사용되는 건물이 되는데, 다만 안마실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그 밖에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장례시설을 제외한다는 게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장례시설 같은 건물도 가능하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안마실소,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건 제외니까요. 자, 이것도 2번도 보세요. 자, 이건 올해 이제 가능성 있는 예문입니다. 자, 일반 공업지역에도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까지 할 수 있는 건물이 더 많아지는데, 다만 아파트는 제외. 요거 아파트, 안마실소, 단란주점하고 노유자는 제외인데 요 아파트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됐을 때, 자, 아파트도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아까 장례시설이 안 되듯이 아파트, 안마, 단란주점, 노유자 같은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이 들어갔을 때는 이 색깔이 파란색이네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이 들어갔을 때는 안 되는 건물들이 써 있는 게 아니라 허용되는 건물,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 원래 판매, 위락설, 일반 음식점, 여기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설이 안 되는데 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런 건물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판매시설 같은 거, 대규모 이제 어떤 쇼핑몰 같은 거겠죠. 위락시설 같은 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건축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요거 안 되는 건물들이 있었고 요건 허용되는 건물 이렇게 하셔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취락지구하고 이 보호취락지구에서의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봐야 되는데,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4층 이하 건물로 여기 가나다, 라마바, 사하자라는 건물이 가능해집니다. 자,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단독주택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4층 이하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운동할 수 있게 운동시설, 농업용, 임업용 창고, 동식물 관련시설이니까 뭐 축사라든가 뭐 식물을 키우는 온실 같은 게 가능해지고, 자, 교정, 군사, 방송통신, 발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예전에 자연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답이 뭐였냐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격리병원, 정신병원 이런 게 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의료시설 중에서 뭐 정신병원, 격리병원 이런 거 써있지 않죠. 아파트는 4층 이하기 때문에 단독주택만 가능하지 아파트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취락지구에서 이렇게 4층 이하로 가나다,
라마바, 사하자라는 건물이 되는데 여기 보호추락지구가 원래 새로 생겼죠. 이 보호추락지구도 자연추락지구랑 거의 유사합니다. 단독 1, 2종 근린생활설, 운동설, 그 다음에 창고, 여기 동식물 관련인설, 교정, 군사, 그 다음에 방송, 통신, 발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여기 파란색 차이를 좀 보세요. 이 지금 자연추락 쪽에서는 그냥 창고라고만 돼 있죠. 여기 동식물 관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보호추락 쪽에서는 창고로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다만 농협이라든가 수협 같은 이런 협동조합이 설치했을 때는 사이즈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자연추락지구는 그냥 창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면적 자체가 뭐 200제곱미터 이하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호추락지구 같은 데서는 이 창고가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 이하만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어떤 뭐 민간인들은. 다만 농협이라든가 수협 이런 데가 설치할 때는 이제 사이즈를 주지 않죠. 별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동식물 관련 중에서 동물 관련 축사는 안 되고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온실 같은 거 이렇게 식물 관련된 시설만 가능하다. 지금 문제가 보면 여기 자연추락 쪽에서는 동식물 관련 시설에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동물을 축사 같은 거, 식물 관련 시설, 온실 같은 거 둘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추락 쪽은 여기 축사가 없습니다. 축사가. 요 식물 관련된 시설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예상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호추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로 잘못된 것은 그러면 이 조례 쪽은 고려하지 않고 4층 이하로 축사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축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작물 재배사, 종모 배양시설, 화초 같은 걸 키우는 온실, 그 밖에 식물 관련된 시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물 관련 시설 같은 축사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가나다, 라마바, 사하자 이렇게 창고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면적이. 농협이나 수협 같은 사람들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일반 민간인들은 이 보호추락 쪽에서 창고를 2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돼야 되고 여기 동식물 관련해서도 축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 자연추락지구랑 구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 올해 예상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보호추락지구.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테마로 가시면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거 많이 우리 설명을 들어보셨죠?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자, 보시면 자, 실시계획에는 이게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 명칭, 규모, 시행자 성명, 착수와 준공 예정일이 내용으로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실시계획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만드는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공사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와 자금계획도 이렇게 첨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실시계획의 인가는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아닌 시행자는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인가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를 안 받는다. 자, 여기 이제 파란색의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사업구역의 경계가 변경. 자, 사업의 경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연면적 10% 미만으로 변경될 때는 경미한 변경이므로 자, 변경인가 안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사업구역의 경계가 변경되면서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좀 앞에 조건을 꼭 보시라는 겁니다. 자, 사업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연면적 10% 미만이면 이건 경미한 변경인데 지금처럼 사업 경계가 변경이 된다 이렇게 사업의 경계가 변경이 되면서 연면적 10% 미만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라고 그런 걸 좀 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시계획의 공고 열람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실시계획을 인가권자가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미리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련 서류를 열람시켜서 여기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들이 열람 기간 안에 실시계획 내용을 읽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실시계획을 지금 인가를 하는데, 자, 인가하는 과정에서 공고 열람 절차를 또 생략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옛날 기술문제 나왔던 건데, 자, 사업의 착수와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 자, 이거는, 자, 사업의 착수와 준공 예정일을 변경할 때는 이 공고하고 열람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우리가 이제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이런 변경에 관한 변경인가겠죠. 변경인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 1번처럼 자, 사업 시행자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사업의 착수와 준공 예정일을 변경할 때는 이 변경인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내용이 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자, 사업 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연면적 10% 미만이면 아예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자, 사업 시행지가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사업 내용의 변경하고 자, 착수와 준공 예정일의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열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공고와 14일 이상 열람 절차가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파란색 내용하고 이 앞에 파란색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이 7번째 테마가 이제 국토계획법 맨 끝에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건축법에 있는 건물 30가지에 대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한테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건물로 보고 2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부과하고 징수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단독 숙박 등 건축법에 나오는 건물 30가지에 대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한 건축주한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이런 공식을 하나 좀 봐두세요. 혹시 문제에서 표준시설 비용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용지 비용이 얼마, 연면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서 계산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이 표준시설 비용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게 공사비라든가 여러가지 인건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1제곱미터당 뭐 표준시설 비용이 얼마 이런 식으로 자, 용지 비용은 땅값이겠죠. 땅값. 그래서 용지 비용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용지 환산 개수에다가 개별 공시가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곱해서 용지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준시설 비용이 이게 만약에 기반시설이 만약에 도로라고 가정을 하면 도로를 만드는데 가로 세로 이렇게 1m 단위 면적을 빼가지고 1제곱미터를 빼서 자, 표준시설 비용이 뭐 공사비라든가 인건비가 1제곱미터당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 자, 용지 비용은 자, 이 도로를 만드는데 땅값도 필요하죠. 그런 경우는 용지 비용은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80만 원 이렇게 20만 원과 80만 원을 합치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면적이 300으로 나오면 여기 200을 초과하는 것만 부과하기 때문에 요거 100만 곱하는 겁니다. 연면적이 300이면 200을 빼고 100만 곱하고 자, 민간이 부담하는 부담률은 여기 100분의 20이니까 여기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이렇게 문제에서 자료를 주고 특히 여기서 연면적을 만약에 300으로 주면 200을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아까처럼 표준시설 비용이 20만원 1제곱미터당 자, 용지 비용은 1제곱미터당 80만원 그러면 합쳐서 100만원 1제곱미터당 거기다 연면적이 아까 300으로 지으면 자, 200을 빼고 100을 이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 곱해서 요 100만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1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민간부담률은 요 100분의 2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거 100분의 20 0.1을 곱해가지고선 전체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이게 2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유발 개수라는 게 우리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여기 용지 환산 개수 곱하기 개별 공시가 곱하기 기반시설의 유발 개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용지 비용을 계산하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기반시설의 유발 개수가 다음 중 유발 개수가 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숫자로 정해져 있는데 가장 큰 거부터 가장 숫자가 작은 거로 나열된 것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1번에다가 뭐 종교시설 2번에다가 공동주택 이렇게 막 섞어 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은 기반시설의 유발 개수를 좀 우리가 한번 눈에 좀 일단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0.7이면요. 개별 공시가에다 0.7을 곱해서
금액이 더 작아지는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숙박설이 여기 1인데 숙박설 1을 곱하면 개별 공시가에다가 1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락설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별 공시가가 이렇게 2.1배로 커지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반설의 유발 개수는 0.7, 0.7, 1.3, 1.6. 자, 건물 종류가 단독, 공동, 1종 근린, 2종 근린 생활설 해가지고, 자, 주택은 둘 다 0.7이고, 자, 1종 근린, 2종 근린 같은 상가 같은 것들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 업종이니까 상가 건물인데, 1.3, 1.6으로 금액을 좀 많이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5, 6, 7, 8번은, 자,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라는 게 우리 주말에 이용하는 건물들, 문화 및 집회라는 게 우리 공연장, 뭐 극장 같은 거, 종교시설, 교회나 사찰, 판매시설이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마트 같은 거, 운수시설이면 터미널, 공항 같은 것들인데 얘네들이 다 1.4, 1.4 이렇게 가다가 요 판매만 1.3입니다. 1.3. 그러니까 외우실 때 단독, 공동은 0.7, 0.7. 1종문생으로 돈을 좀 번다 이렇게 상가, 2종문생으로 돈을 좀 벌기 때문에 1.3, 1.6으로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말에 이용하는 건물,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는 모두 다 1.4였는데 판매시설만 1.3으로 좀 낮췄습니다. 이렇게. 자, 의료시설 가서 우리 목숨을 구한다 해서 0.9. 자, 의료시설은 우리가 병원 같은 거 있죠. 우리 병원. 병원 가서 이제 우리 갑자기 이렇게 응급실 같은 데 가서 목숨을 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0.9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우리 교육시설은 이렇게 주택과 똑같이 0.7입니다. 자, 업무시설도 0.7이고, 숙박은 1.0, 위락시설은 2.1 이렇게. 자, 교정이나 군사시설도 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묘지 관련 시설 0.7, 장례시설도 0.7인데 이 관광 휴게 같은 거, 관광 휴게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휴게시설인데 이게 1.9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기반시설의 유발 개수,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 0.7, 0.7, 1.3, 1.6 해서 이 건물 4개를 먼저 하시고, 자, 주말에 이용하는 건물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는 모두 다 1.4였는데 판매만 1.3, 의료시설 가서 목숨을 구해서 0.9, 우리 교육시설,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주거 용도랑 비슷하게 0.7로 잡고, 자, 숙박시설이 1.0이고, 위락시설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술집 같은 것들은 2.1로 많이 부과합니다. 자, 우리 교정이나 군사 같은 것들도 0.7, 돈을 버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묘지, 장례시설도 0.7인데 관광 휴게시설은 1.9를 부과해서 이것도 굉장히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의 펄프라든가 종이 공장은 2.5 굉장히 크죠. 담배 공장 같은 경우 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펄프 종이 쪽은 2.5, 자, 담배 제조 공장은 0.3으로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정하는 법이죠.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 일종의 이제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을 하는데, 자, 사업 타입이 A 타입으로 하면 개발계획하고 시행자를 먼저 이렇게 발표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B타입으로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하고 시행자 같은 것들이 정해지고 나서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B타입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A타입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거 가볍게 한번 좀 보십시오. 사업의 순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계획을, 아까 여기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 개발계획, 개발계획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그런 개발계획인데, 이 개발계획 자체를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둘 다 얻어야 된다. 그런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근데 경미한 변경이 어떻게 써 있는지 보세요. 이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때는 환지계획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데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을 만들었다가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자, 밑에 써 있는 거에 반대 상황일 때가 경미한 경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m 이상 도로를 신설하면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에 관해서 변경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12m 미만 도로이면 이렇게 12m 미만 도로일 때는 12m 너비가 12m 미만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 하나 좀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100분의 5고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게 100분의 10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경미한 변경이 보세요. 자,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사업 면적이 새로 편입됩니다. 자,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100분의 5 이상이면 이거는 중요한 변경이고, 자, 환지 방식에서 사업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이때는 뭡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100분의 예를 들어서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전체 종전 환지 방식 면적의 100분의 7이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변경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제외되는 면적이 종전 면적의 100분의 7이면 100분의 10 이상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경미한 경우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변경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근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동의 안 받고도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미한 변경에서 밑에 써 있는 것 중에서 100분의 5 이상이면 중요한 거, 100분의 5 미만이면 경미한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상이면 중요한 거, 100분의 10 미만이면 경미한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지금 보세요. 100분의 10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중요한 거, 100분의 10 미만이면 경미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면 중요한 거고 100분의 10 미만이면 경미한 거니까 자, 제외되는 면적 100분의 10 이렇게 인구 100분의 10 그 다음에 기반설의 면적, 도로를 제외한 기반설 면적도 100분의 10. 다만 이게 이제 공원이나 녹지는 100분의 5인데 요거는 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반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중요한 거, 100분의 10 미만이면 경미한 건데 여기 공원 녹지는 이거 100분의 5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용적률 100분의 5, 그 다음에 기반설의 설치 비용도 100분의 5인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또는 동의를 얻지 않는 거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제가 100분의 7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자, 편입되는 종전 토지 면적이 100분의 7. 자,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100분의 5 이상만 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100분의 7이면 중요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공원 면적이, 공원 같은 것들의 면적이 100분의 7이 이렇게 증가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100분의 7이 증가될 때 그 다음에 기반설의 설치 비용이 100분의 7이 뭐 증가될 때 이렇게 되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임대주택 호수가 100분의 10도 있고 보시면 제외되는 면적이 100분의 10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이면 중요한 거, 100분의 10 미만이면 경미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100분의 7을 내면 요거는 동의를 안 받고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사분들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시면 이 개발 계획 자체가 여기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얻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미한 변경이 여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문제를 내실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 방식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해가지고 여기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100분의 7일 때 100분의 7, 100분의 5 이상이니까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여기도 공원 면적이 100분의 7이 증가될 때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100분의 7이 증가될 때 기반설의 설치 비용이 100분의 7이 증가될 때는 100분의 7이라는 숫자가 다 중요한 거로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 호수는 100분의 10 이상이 감소가 됐을 때가 중요한 거니까 100분의 7이 감소가 되면 이건 경미한 경우로 보고 동의 안 받을 수 있죠. 아니면 아까처럼 요거 제외되는 토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렇게 인구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기 때문에 이런 거 100분의 10 같은 거를 100분의 7 인구가 100분의 7이 증가된다 그러면 증감이니까 증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동의 안 받고 또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체제로 해서 100분의 7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자, 우리 9번 테마로 가보시면 개발계획의 내용. 자, 우리 개발계획에는 이렇게 보시면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계획이니까 뭐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외웠던 거 토인, 교환, 뭐 세원보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지, 보건, 의료시설 계획하고 여기 세입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세부 목록 같은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 여기 좀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을 잘 보세요. 자,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 비용 부담 계획, 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에 여기 권리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단계별 추진 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자,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 계획이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 지금 딱 4가지 항목이니까 이것도 다른 거 하나 섞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자, 개발 계획 내용 중 기반설 설치 비용 계획,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서 토지 건물이 수용이 될 대상, 토지를 찾아가지고 걔네들의 있는 권리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단계별 추진 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 내용은 내용인데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자,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중에서 A타입으로 와서 자, 개발 계획을 처음에 이렇게 먼저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이 개발 계획에다가 요 시행자 시행 방식을 정해서 요 개발 계획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순서가. 자, 이게 1번이고 2번인데 아까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그 4가지 항목을 빼란 얘기예요. 아까 4가지 항목이 뭐였습니까? 기반설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 대책, 단계별 추진 계획은 처음에 개발 계획을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요 시기에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그 4가지 항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 쭉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기반설 비용 부담 계획,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 대책, 단계별 추진 계획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 섞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 그러면 요 파란색 4가지에다가 뭐 다른 거 이름 하나 뭐 여기 보건 의료 설치 계획 같은 걸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다른 거 넣어가지고선 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요 개발 계획 내용은 내용인데 요 4가지 항목은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다음은 요 10번 테마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시행규정이라는 걸 만들 때 포함되는 내용에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시행규정은 누가 만들까요?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는 시행규정이란 내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도시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자면 정관, 자, 도시개발 사업을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 규약, 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시행규정이란 내규를 만듭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말하는데 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드는 시행규정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암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잘 보세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들어가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평가협의회, 환지계획, 채비지, 보류지, 청산 문제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만 시행규정 내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사무소 소재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업의 명칭 뭐 이런 것들, 뭐 공고 방법 이런 것들은 뭐 수용 방식으로 하든 환지 방식으로 하든 둘 다 이것들을 다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된 것들은 환지 방식 할 때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하는 시행규정 중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 해가지고 4개에다가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뭐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것들 하나 넣어가지고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형태였으니까 시행규정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들어가는 항목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면 이게 오지선다가 딱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도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죠. 자,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실시계획이라는 게 고시가 됐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이렇게 등기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거나 인가하고 나면, 자, 다음 내용들을 고시하고, 자, 고시가 이렇게 7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발표한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보세요.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이 1호부터 6호까지, 여기 보시면 사업의 명칭부터 사업의 목적, 사업의 위치, 사업 시행 기간,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 하는 장소라는 형태를 등기소에 통보해가지고 등기부에다가도 기재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이 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부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내용 중에서, 자,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이 1번부터 6번까지고, 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들, 요 실시계획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등기부에 통보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소에다가 통보하고 뭐 제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따로 좀 정리하셔서 이것도 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 때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내용 중에서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이 있고 7번 같이 파란색 묶인 부분은 통보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이렇게 비례율하고 토지부담률을 계산하는 게 최근에 좀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우리가 보통 환지 방식으로 가서 여기 비례율 같은 게 나오는데, 자, 우리 비례율은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례율이 만약에 100%면 수입과 비용이 일치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남는 게 없다, 그런 상황이고, 비례율이 90%면 사업을 했을 때 좀 손실을 본다는 얘기고, 비례율이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가서 뭐 110%, 120% 이렇게 나오면 비례율이 좀 높아서 사업을 했을 때 좀 수입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비례율은 자, 이런 공식에 따라서 계산이 되겠는데, 자, 사업성을 평가하는 어떤 하나의 지표인데, 자, 비례율을 보시면, 자, 조성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하고 이제 분모가 판지되기 전에 토지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기 전에 이제 미개발지에서 판지되기 전 종전 토지겠죠. 종전 토지나 건물의 합계액을 쭉 계산해 봤더니 40억이 나왔습니다. 40억. 자, 종전 토지나 건물은 뭐 농지나 임야니까 이거 합쳐가지고선 뭐 40억이 나왔고, 자,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 개발된 땅이라든가 개발된 건물의 평가액, 이것도 합계라는 말로 해석해서 100억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40억이고 100억인데 여기서 이제 뭐를 빼는 겁니까? 총 사업비를 빼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공공시설 또는 무상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을 이걸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빼고,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20억하고 여기 20억이니까 이 두 개를 빼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 사업하기 전에, 판지되기 전에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를 분모로 놓고, 사업 끝난 다음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의 합계를 100억으로 잡고, 40억, 100억인데, 자, 보시면 여기 사업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이 만약에 20억이고, 자, 총 사업비가 20억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다음에 이거 150%가 나옵니다. 150%면 비례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례율에다가 이제 각각, 자, 환지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의 어떤 평가액을 곱해가지고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전 토지가 이 권리가액이 얼마냐, 이 비례율에다가 환지되기 전 토지의 어떤 평가액 같은 걸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권리가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토지 부담률은, 자, 우리 환지 방식 할 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50%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올릴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3분의 1 이상 동의해주면 60% 초과해서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 있는데, 이 토지 부담률도 이게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자, 분모가 여기 환지 계획 구역에서 이 보류지로 빠지는 면적을 이렇게 분자로 잡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전체 환지 계획 구역이 110만이다. 자, 보류지 면적으로 책정된 게 60만이다. 이렇게 나오면 원래 110만 분의 60만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뺍니다. 자,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부분을 이걸 빼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좀 분자 분모를 똑같이 빼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 시행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가 만약에 10만이다 그러면 110만에서 이렇게 10만을 빼고, 여기도 보류지 면적 여기 60만에서 이렇게 10만을 빼면 이거 100만 분의 50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분의 50이니까 이게 2분의 1이고,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150% 하면 0.5니까 2분의 1이 0.5이기 때문에 50%의 비례 토지 부담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자료를 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로 해서 비례율이 나오면 자, 환지되기 전 토지 건물의 평가액이 합계고 자, 분자가 조성되는 토지 건물 이렇게 사업 끝난 다음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 합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보시면 40억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 40억이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조성되는 토지 건물의 평가액이 100억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공시설 또는 무상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이라는 게 20억이 잡혀 있고 총사업비가 또 이렇게 20억이 들어가서 이걸 빼줘서 계산해가지고 150% 여기 40억이고 분자가 60억이기 때문에 1.5가 나와서 150% 비례율이 나와가지고 사업성이 좋다. 수입이 생기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토지 부담률은 이제 토지를 뺏기는 비율인데, 자, 전체 환지계획구역에서 보류지 면적을 이렇게 분자를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보류지를 저기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에서 얼마큼 빼가냐고 비율인데 그거를 계산하기 전에 시행자한테 모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주고 여기 10만이라는 숫자를 준 다음에 110만 분의 요 10만 이렇게 110만에서 10만을 빼고 보류지 면적 60만에서 10만을 빼면 이제 100만 분의 50만이 돼가지고 0.5가 돼서 50%의 토지 부담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정비법입니다. 이 정비법은 이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으로 간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분양통지 한 다음에 분양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가받고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어려운 거로 자, 기본계획 내용 중 생략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이면 요거죠, 요거. 자, 기본계획도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잡고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걸 발표하는 건데, 자, 기본계획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9번 좀 보세요.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이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정비구역을 정하기 전에 요 기본계획에서 먼저 정비 예정구역을 먼저 발표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 예정구역별로 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자, 기본계획 다음에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지시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단계별 추진으로 정비계획을 똑같이 만들지 말고 이 정비 예정구역별로 시기를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9번, 10번이 왜 파란색이냐면 기본계획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한도를 정하는 밀도계획도 있고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도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기본계획 내용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같은 것들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면 자, 생활권 설정 같은 것들은 원래 기본계획이 원래 내용이 아니었지만 추가로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같은 것들이 기본계획 내용에 이렇게 추가로 포함이 되면 9호와 10번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 13번 내용 중에서 9호, 10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만들고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생활권의 설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9번과 10번 같은 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 바랍니다. 9번이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고 10번은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단계별로 사업하라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각각 따로따로 기간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의 설정 같은 것들이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면요. 자, 15번 테마는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의 구분입니다. 자, 이것도 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공부하면 내용이 많아가지고 공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여기 가번부터 카번까지 해서 이런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가보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도 가번부터 뒤에 자번까지가 있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도 이렇게 가나다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심화 문제로.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자, 입안 대상 지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일단 노후불량한 건물 수가 전체 건물 수의 60% 이상이면서
여기 가번부터 뒤에 자번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도 이렇게 가번부터 쭉 나오는데, 철거민들이 뭐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또는 뭐 정비기반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 발생 시 피난활동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방대지구로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서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또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나오면 이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적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비기반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 발생 시 피난 활동이 어려운 경우,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을 좀 볼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일부가 멸실되어서 안전사고가 있거나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기존 세대수의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뭐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기존 세대수의 200세대 아니면 노후불량한 건물 같은 것들의 부지 면적이 뭐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오면 이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 조건이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이면서 이게 정비기반설의 정비에 따라서 대지가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물 연면적의 6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철거 및 50세대 이상 규모, 정비기반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 발생 시 피난활동이 곤란한 지역, 방대지구로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이 세 가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이고, 이렇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전체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전체 건물수의 60% 이상 기본 조건을 맞추면서 요 가번, 나번 또는 하나만 더 보시면 라번 같은 거 최저 고도지구의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최저 고도지구에 미달되는 건축물이 그 해당 지역 건축물 전체 바닥 면적의 뭐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까다로운 조건이니까 요 가번하고 나번 정도 한번 읽으시면서 이게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여기가 그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은 건물의 일부가 멸실 붕괴되어서 안전사고 우려, 노후불량 건물수가 기존 세대수의 200세대 이상, 이런 거 이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런 거를 재개발로 혼동시킬 수 있으니까, 아까 철거민이 50세대 이상하고 요거 노후불량한 건물수가 기존 세대 노후불량한 건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뭐 200세대 이상, 이렇게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뭐 바닥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것들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적이다. 이렇게 한번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 테마는, 자, 우리 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자, 추진위원회 업무는 당연히 우리 일반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공개할 때 여기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서면 통지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공개도 하고 서면 통지를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다만 잘 보세요. 8호하고 9호, 여기 1번부터 여기 9번까지 내용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서면 통지 같은 것들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다만 8호부터 9호까지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자, 토지 등 소유자한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조합 설립을 했는데 거기 동의를 철회하는 그런 방법,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은 조합원들이 등기우편으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등기우편으로 이거를 통지해야 됩니다. 8호하고 9호상은. 그래서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 중에서 여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기 공개하고 서면 통지하는 사항 등이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업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서면 통지해야 되는데, 이 서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이 8번과 9번입니다. 이 8번, 9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테마는 우리 사업시행계획,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서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 그럼 답이 11번이 되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또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 때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면 이렇게 별다른 표시가 없는 것들은 내용으로 집어넣고,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사업 시행 계획할 때는 두 가지 항목 등을 각 사업별로 제외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을 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올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특징은, 이 공공재건축은 안 그런데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예정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의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우리 이제 6명을 말합니다.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인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자, 이렇게 비경제적인 건축이라든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정식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바로 하지 않고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을 이렇게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비계획의 입안자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이 여기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보시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해서 이 예정구역을 정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일단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특징은 이런 예정구역을 먼저 정해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 공공재건축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공공재개발 할 때는 이렇게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입안권자, 정비계획의 입안자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의 신청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예정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 이렇게 2년이 되는 날까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예정구역의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여기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되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이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되면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시행자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예정구역 자체가 해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1년 범위 안에서 1회 하나요 1년 범위 안에서 예정구역 지정의 연장을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공개발 사업의 또 다른 특징에 특례가 있는데, 자,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거 하지 않고도 바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 없이 막바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요거는 1년입니다. 1년. 앞에 거는 2년인데 요거는 2년입니다. 여기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되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2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의 해제, 자, 이번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었어요. 되고 나서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을 또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앞에 거는 여기 보시면 예정구역이죠. 자,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2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아니면 시행자를 정하든지. 자,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거 해석해서 예정구역 지정되고 나서 2년이 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을 때는 2년 되는 다음 날에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1년 안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 지정을 또 해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2년이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으면 사업 시행자 지정은 우리가 1년 이렇게 해가지고 2년하고 1년짜리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하면서 용적률을 이제 완화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자,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78조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심의를 거쳐서, 자, 법적 상한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에다가 추가적으로 100분의 120을 더 곱해가지고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토계획법상 여기 국토법 78조에 보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외웠던 숫자입니다. 여기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용적률이 만약에 우리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외웠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 상한 용적률인데 공공재개발 사업할 때는 거기다가 또 1.2배까지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100분의 120이니까 그래서 초과 용적률을 더 주는 겁니다.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자,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다. 빼서 자,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얻은 부분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보시면 초과 용적률이 있고 거기서 정비계획으로 원래 정해진 용적률이 있는데 그거를 빼가지고 남는 용적률이 생기면 거기 비율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70 이하로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자, 용적률을 이렇게 초과 용적률까지 높여주면 원래 정해진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보다 굉장히 많이 용적률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 상승한 용적률이 여기 뺀 용적률이고 거기에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자 이거를 이제 인수자가 여기 보시면 이게 법제 55조를 준용해가지고 장관이라든가 시도,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되고 자 이때 자 인수자가 인수해주는 가격이 건물값은 표준건축비라는 건축비를 주고 토지는 기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55조를 준용을 해서 조금 우리 어려운 거니까 이 공공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앞에서 자 우리가 예정구역이라는 걸 먼저 정할 수 있다. 예정구역을 정하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 시행자 정하는 것보다 이 앞에 있는 조항을 해석을 해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안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자, 여기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으면 다시 또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됐을 때는 1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용적률을 이렇게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까지 높여줍니다.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도 있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있고 초과 용적률 하나 더 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빼서 자,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얻은 게 있어서 그거로 추가적으로 아파트 같은 걸 더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일정 비율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건설해서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갖는 게 아니라 인수자한테 자 보시면 최대 100분의 70까지를 인수자,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공급을 해줘야 된다. 자 이때 우선적으로 시도지사가 1순위, 시장군수구청장이 2순위 이런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고 자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의 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인수자가 인수해가는 가격에서 자 건물 부분은 자 이렇게 표준건축비라는 그 비용을 지급하고 이 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보고 돈을 안 받고 인수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공공재개발 사업의 특징으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의 몇 가지만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법에서 이제 5번 테마 중에서 여기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중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냅니다. 자, 관람실로부터 출구에 설치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먼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종문생 중 공연장, 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이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뭐 공연장이라든가 뭐 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뭐 장례식장 같은 게 장례식 같은 게 있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 및 집회 중에서 뭐 공연장 같은 게 있었을 때, 이 공연장의 앞에 무대가 있으면, 자, 무대에서 이제 화재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이 출구 쪽으로 빨리 빠져나와서 복도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건물이 실내 안에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이 바깥쪽으로 빨리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서. 안 여다지가 아니라 바깥으로 밀어서 나가는 그런 출입문을 달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대상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린 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뭐 전시장이나 동식물은 제외하고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이 5종류의 건물들은 아까처럼 그림처럼 건물의 여기 관람실이라든가 집회실 안에서 화재가 나면 요 바깥으로 복도 쪽으로 나가서 또 건물 바깥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복도 같은 곳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종근린으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같은 경우가 면적이 이제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문화 및 집회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시장이라든가 동식물원은 제외하고, 그 밖에 종교, 위락, 장례시설 같은 것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 중 이 관람실,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 대상으로 뭐 틀린 것 그러면 여기 뭐 이종근린 생활시설로 뭐 공연장으로 면적이 뭐 3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낼 수 있고, 자, 문화 및 집회 중에서 전시장 이렇게 되면 이 전시장은 제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요 뒤에 있는 걸 보세요. 자, 좀 전에 우리 5가지 건물을 봤는데 이번에는 자, 이 건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전시장이라든가 여기 관람장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 바깥으로 나가면 복도고 또 복도에서 또 건물 바깥으로 나가요. 노란색 부분이 건물 바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또 복도 쪽으로 나와서 또 건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물들이 이렇게 9종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잘 보세요. 아까 이종근생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장례시설 이 건물들이 아까 뭐였습니까? 이렇게 이쪽 안에 이 관람실, 전시실로부터 이 관람실이라든가 집회실로부터 이 복도 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물들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아예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렇게 복도에서 또 건물 또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하는 건물들은 그렇게 파란색 건물 여기 이종근생으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장례시설 뿐만 아니라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판매시설이 들어간다고요. 판매시설. 그 다음에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뭐 창고, 학교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쭉 여기 10번까지도 있는데 1번부터 저기 10번까지 건물 이런 종류의 건물들은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19번 테마에서 이 문제에서 여기 판매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지금 여기 관람실로부터 복도 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물들은 이렇게 5가지 건물이 있고 이 5가지 건물 중에 판매시설 같은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19번 테마에서. 자,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물들은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이종근린 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으로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인데 뭐 전시장, 동식물은 제외, 종교, 위락시설, 장례시설 같은 경우가 아까 이 복도 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하는 건물하고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판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5,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학교,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물이 5가지가 더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그림처럼 이 관람실로부터 복도 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물들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처럼 여기 복도에서 또 건물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노란색 부분들이 이제 건물 바깥쪽 여기 대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쪽으로 나가는 건물들은 여기 9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 승강기 설치하는 건물까지 추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봤던 5가지에다가 판매, 국가나 지자체 청사, 5,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학교, 승강기 설치하는 건물들은 아예 건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보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잘 안 다루는 건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같은 거, 공동주택, 장례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하고, 자,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노유자 이런 거하고, 위락설, 위험물 저장설, 공장, 자동차, 정비공장 같은 것들이 한 건물 안에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불이 났을 때 어떤 거, 이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끼리 섞여 있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의료시설, 병원, 자, 노유자 관련시설로 아동 관련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하고 이런 거하고 위락설, 위험물 저장, 공장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좀 전에 공동주택과 여기 공장은 함께 줄 수 없지만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는 공장과 함께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쪽에서 재개발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여기 있는 건물들이 함께 이렇게 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건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설이 초고층 건물 안에 있는 경우 이렇게 공동주택과 위락설 같은 경우가 초고층 건물에 있을 때도 요거를 여기 이런 건물들을 함께 한 건물 안에서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하고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것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어린이집에다가 이제 아기들을 맡기고 이런 산업센터 같은 직장에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산업센터하고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한 건물 안에서 함께 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 보세요.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과 공장이 한 건물 안에 같이 이렇게 섞을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만. 자, 2번도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만 위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 함께 설치하는 것이 여기 유통상업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유통사업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이렇게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건물을 함께 설치할 수 없는데 이런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거실의 배연 설비라는 게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우리 건물 실내 거실에다가는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빠질 수 있게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1번은 요 기역번부터 여기 가번까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6층 이상 건물에, 자, 6층 이상 건물로서, 자, 그 6층 이상 건물에 이런 것들 용도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는 배연 설비를 해야 되고, 네, 여기 잘 보십시오. 2번 같은 경우는 6층 이상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뭐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 요양시설, 그 밖에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층과 관련 없이,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5층짜리 건물이고 5층 부분에다가, 자, 거실에 5층짜리 건물이다. 5층 건물 쪽 그 건물 5층짜리 건물에서, 자, 배연 설비를 의무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닌 것, 그러면 요양병원, 2번에다가 정신병원, 3번에다가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이렇게 지문을 만들다가 여기 보시면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이렇게, 자, 의료시설 중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거는 6층 이상 층의 건물로서 6층 이상 층이 종합병원으로 쓸 때 거실에다가 배연 설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문제를 5층으로 됩니다. 5층. 자, 5층짜리 건물이다. 그 5층 부분에다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 장애인 의료, 재활센터 같은 것들은 층에 관계없이 이 건물 실내 거실에다가 불났을 때 연기가 빠질 수 있는 배연 설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같은 거, 운동시설 같은 거, 운수시설 이런 것들, 종교, 판매 이런 애들은 6층 이상부터가 배연 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 잡아서 딱 5층으로 잡아가지고 밑에 있는 2번에 기역, 니은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층에 관계없이 이 해당되는 용도의 거실 안에다가 배연 설비해야 되고, 여기 써있는 건물들은 6층 이상 층부터 배연 설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같은 거,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6층 이상부터 이런 용도로 쓸 때 배연 설비해야 되고, 요 밑에 있는 건물들은 층에 관계없이 배연 설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더라도 수험 성적 부담되시니까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기서 뭐 한두 문제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더라도 이 정도 마지막 정리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우리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시면 굉장히 긴장돼서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침착하게 이름 이렇게 한번 잘 적으시고 네, 문제 이렇게 한두 문제 푸시면 긴장이 풀리면서 실력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생각한 거를 답으로 생각하세요. 자꾸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처음 생각한 걸 답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좀 침착하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푸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험생분들의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